지금 미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요즘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있다고 합니다.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미국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라고 해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나 자랐고 올해 37입니다.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건축 디자인이라는 게 꽤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성격은 그렇게 창의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입니다. 뭔가 상상 속의 아름다운 건물을 그려내기보다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할 때도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구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익숙했고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 편입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고 연애도 진지하게 오래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도 결국 그런 성격 때문에 틀어졌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그 결혼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끝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결국 기댈 곳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혼자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한 순간 난소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암이라니. 그것도 난소암이라니.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말할 때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리사 씨,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 복도를 나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싶었습니다. 치료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축해둔 돈이 있긴 했지만 암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괜찮지 않냐고요? 아니요. 미국의 건강보험은 정말 복잡해요.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보험도 없었습니다. 개인 보험을 들기엔 보험료가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줄 때 저는 솔직히 치료비부터 걱정했어요. 이 정도면 1차 항암 치료에 $20,000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0,000요? 한 번의 치료에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암 치료 한 번 받는 데에도 몇천 달러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수술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몇만 달러는 우습게 깨져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금액이 고작 몇백 달러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머지는 제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몸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무너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제가 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테고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지게 돼요. 프리랜서니까 월급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생활이 망가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치료에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실패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텐데 뭐하러 그걸 감당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마지막 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동창인 에밀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몇 년 전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꽤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팝이 인기 있다는 정도였고 솔직히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밀리의 말투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어서 의외였어요. 한번 와보면 좋을 거야.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에밀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여행이 될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저 마지막 순간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다니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스러움이나 무질서함이 전혀 없었어요. 게이트에서 나와 에밀리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어요. 리사, 정말 왔구나. 잘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버티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조차 잊고 살았던 거죠. 서울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었고 거리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깊이 인상에 남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게 조용히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기분이 꽤 묘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아침을 맞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깨끗했고 창밖 거리에는 사람들이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규칙적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에밀리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하철 타고 서울 구경 가자.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면 금방 지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에밀리의 얼굴이 너무나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알겠어. 근데 오래 걷진 말자. 걱정 마. 힘들면 바로 돌아오면 돼. 그렇게 저는 에밀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흔히 보는 혼잡한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도 있는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어요. 에밀리가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고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열차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먼저 타려는 사람이 많아 서로 밀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여기선 모두 기다렸다가 차분히 타고 있었어요. 열차 안도 인상적이었어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어떤 노인이 타자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이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그 젊은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양보를 해도 고맙다는 말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자연스러웠어요. 순간 울컥했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혼잡하지 않았어요. 상점마다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골목마다 노점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차분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누군가 길을 묻자 다른 사람이 웃으며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사람이 많아도 혼란스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에밀리가 작은 노점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떡볶이 먹어볼래? 떡볶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 매운 음식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밀리가 너무 신나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드시죠? 너무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보통 메뉴를 시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배려해주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 입맛까지 신경 써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처음엔 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 뒤에 달콤함이 느껴졌어요. 매운데도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반응해. 근데 이상하게 계속 찾게 돼. 정말 그랬어요. 매운데 계속 먹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사실 된장 냄새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어요. 강한 발효 냄새가 나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숟갈 떠먹으니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밥에 된장찌개를 얹어 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가 평소와 다르게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에밀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 암 투병 중이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난소암이야. 작년에 발견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병이 떠올랐거든요. 에밀리가 계속 밝고 씩씩하길래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에밀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치료 힘들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난 잘 버틸 거야.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거든.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 돈 걱정도 덜 되고 의사들도 세심하게 챙겨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저는 절망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배경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틀 동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배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음식점 아주머니의 웃음, 그리고 된장찌개의 따뜻함이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에밀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난 잘 버틸 거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처음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살짝, 정말 살짝이지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이 저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에밀리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그녀가 치료를 받으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버거웠는데 에밀리는 그걸 마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에밀리는 다음날 아침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비됐어?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나서는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매번 의사들이 제게 좋지 않은 말을 할까봐, 치료비가 너무 비쌀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에밀리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에밀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가보자. 에밀리가 준비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 동안 에밀리는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여기 병원 정말 괜찮아. 치료비도 합리하고 의사들도 친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걱정이 많아서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 병원은 대기실이 늘 소란스러웠어요. 접수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환자들은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면서 불안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병원은 너무 조용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차분했고 접수 창구 직원들은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과정도 간단했어요. 에밀리가 제게 병원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이걸로 다 해결돼. 미국에서는 접수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신분증 하나만 내면 바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료비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어요.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온화했어요. 의사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리사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의사는 먼저 제 병력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항암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난소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었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먼저 하자고 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들었던 말은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는 울면서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가능해. 내가 그랬으니까. 진료비를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적인 진료만 받아도 몇백 달러는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저는 계산서를 보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 가슴에 얹혀있던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걱정이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집에 앉아있을 때 에밀리가 말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저는 놀라서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나 같은 외국인이 여기서 일할 수 있어? 그럼. 요즘 원격 근무 자리가 많아. 영어 강사도 많고 건축 디자이너라면 더 기회가 있을 거야.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어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원격 근무 자리가 많았고 외국인 채용 공고도 있었어요. 여기 봐. 건축회사에서 원격 근무자를 찾고 있잖아. 너 경력도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에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누워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을 다녀온 후 제가 생각했던 절망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니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날 에밀리와 함께 이력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야겠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살고 싶다는 감정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매일 불안했어요.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우며 일해야 했고 일이 없을 때는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미국에서의 경력을 강조해.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정말 괜찮아. 저는 에밀리의 말대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작업물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일할 때는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했을 뿐이었는데 정리해보니 제가 꽤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은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혹시 내가 부족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축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온 거였어요. 저는 면접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제공해준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자 한국인 매니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 정도 경력을 쌓으셨어. 미국에서 이 정도 경력을 쌓으셨으면 충분히 저희 팀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 경험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최종 합격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일은 원격 근무였어요.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서 출근하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락해 준 거였어요.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담이 덜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일정이 자유로웠지만 항상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규직이라서 안정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업무 스타일이 미국과는 조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됐는데 여기는 팀워크가 중요했어요. 원격 근무니까 더 혼자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 출근한 날 회사의 팀원들이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했어요. 팀원들은 인사를 나누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리사 씨, 반가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형식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회의는 주로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혼자 자료를 준비하고 결과만 전달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회의 중에 제 의견을 묻는 일이 많았어요. 리사 씨, 이 부분 디자인 방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의견을 묻기보다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마감 일정이 다가왔을 때 일이 밀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팀원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사 씨, 힘들면 제가 일부 맡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놀랐어요. 제가 직접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요. 미국에서는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돕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버거웠어요. 치료 후에는 온몸이 축 처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팀원들은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리사 씨, 몸 상태 안 좋으면 다음 회의 자료는 제가 정리해 둘게요. 회의는 녹화해 둘 테니까 나중에 편할 때 보세요. 처음엔 그 배려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프로젝트에서 제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팀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됐어요. 어느 날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디자인이 채택됐어요. 매니저가 화상회의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사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차올랐어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적응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문자 한 줄 보내고 끝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마음이 괜히 초조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 한편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왜 한국에 갔느냐는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제는 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조차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의 삶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때 에밀리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지만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은 병원에서였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검사와 치료에 몇천 달러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한국에서의 일상도 놀라웠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용하게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제가 아파 보이면 자리를 양보해주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제 의견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팀에서 제안한 디자인이 채택되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말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버텼다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와 함께 벚꽃이 피어있는 거리를 걸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저희 주위를 감쌌습니다. 저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감정이 이제는 제 삶이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한 여성 기자가 한국은 동남아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 실망할 거라며 주변의 만류가 이어졌던 그녀는 정작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돌아갔을까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시사 전문지에서 8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회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제 이슈 전담으로 배정받아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동남아 외 지역과의 관계나 해외 체류, 태국인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SNS와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은 동남아인을 차별한다는 말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관련 자료들을 차근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태국 내 커뮤니티에선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이어졌어요. 공항에서 비자 거부당했다는 인증글, 입국 심사대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에 대한 반감까지.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며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커질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 언제부터 동남아인을 업신여겼나라는 제목으로 기획서를 올렸더라고요. 물론 클릭수는 보장되겠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정작 우리는 아무도 한국을 제대로 취재해보지 않았거든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체도 구독자 기반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구조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을 만들고 확대 해석하는 건 기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청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고요. 단순히 뉴스나 보고서 몇 개를 번역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 현지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현장을 기록하겠다고 말이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편집장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너까지 자극적으로 흐르겠다는 거냐고요. 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정확히 보고 오겠다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며칠 뒤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은 제한적이었고 일정은 일주일이 최대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건 충분히 얻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취재의 키워드는 차별, 불법 체류, 시민, 반응, 그리고 태국인에 대한 인식 4가지로 정리했어요. 이슈 중심의 기획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 이야기를 담는 게 제 방식입니다. 숫자보다 얼굴, 통계보다 감정을 보려 했어요. 제가 현장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출국 전 주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지금 시국에 한국 간다고. 괜히 거기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기자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당하는 거 아니야?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 일부러 태국인만 길게 세운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국이 거절돼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던데 저라고 예외일 거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래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무서워서 피하고 누군가는 자극적으로 쓴 기사를 올리는 지금 제가 거기 다녀온다면 최소한 왜곡은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최소한의 취재 장비와 노트북, 통역 준비까지 다 마쳤어요. 통역은 일단 필요하면 한국 현지에서 구하는 걸로 계획했어요.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는 태국인 단독 취재자라는 위치 자체가
이번 기사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출국 전날 동료 기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리 선배, 진짜 조심해요. 선배는 이상하게 정의감이 세서 자꾸 본인이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번엔 그냥 취재만 하고 와요. 그게 선배 역할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남더라고요. 사실 저는 늘 누군가와 부딪히는 역할이었어요. 조용히 기획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이슈가 생기면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제 천성이라면 어쩔 수 없죠. 드디어 출국 당일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 명의 기자로서 태국인의 시선으로, 그러나 왜곡 없는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자고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생각했어요. 동시에 부담도 느꼈어요. 자칫하면 어느 쪽에서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태국인만 옹호한다고 균형 잃은 기사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려 했습니다. 본 대로만 쓰자. 겪은 대로만 말하자. 그러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겠죠. 비행기는 어느덧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선명해지자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여정이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고 오해를 풀어주는 게 제 책임이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 숨에는 약간의 불안, 약간의 기대, 그리고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진짜를 보러 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걱정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제가 도착한 인천공항의 입국심사대 앞에는 꽤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태국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사관들이 오래 질문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한 태국 여성은 여행 목적을 여러 차례 설명하면서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제 마음도 살짝 조급해졌어요. 괜히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심사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제 가슴에 달린 기자 배지를 흘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사와디카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태국어였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정중하게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물어봤고, 제가 언론사 취재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는 바로 통과시켜줬어요. 사실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 왔냐, 누구를 만날 거냐, 어떤 주제로 기사 쓸 거냐 같은 걸 물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태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만 밟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입국장에서만이라도 전 이미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요. 공항을 빠져나온 후엔 바로 숙소가 있는 종로 근처로 이동했어요. 일부러 서울의 중심가를 선택한 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었어요. 골목엔 오래된 식당도 있었고, 반대편엔 유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커피숍도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 일정표를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며 가볍게 점심부터 해결하려고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불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아주머니는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눈치채자 한숨부터 쉬셨어요. 메뉴판은 오직 한글로 되어 있었고 사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영어로 몇 마디 시도해봤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식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험은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낯선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확연히 느껴졌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장면도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만 쓰는 것도 나쁜 점만 부각하는 것도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명동 근처로 갔어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서 외국인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가게는 아무 말 없이 물건만 계산하고 간단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왔다 갔다는 익숙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지쳐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태국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게시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대 앞 태국 전통 문화 체험 행사 진행 중 태국 유학생 참여라는 문구였고 장소가 멀지 않아 바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거기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행사장 한편에는 태국 전통 춤을 소개하는 무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소수의 한국인 학생들과 태국 유학생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으니 한 여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태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기자라는 걸 밝히자 그 여학생은 자신이 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이 동남아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태국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생각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그 학생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 학생들도 하나둘 제 옆에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태국으로 단기 봉사를 다녀온 경험을 얘기했고 다른 한 명은 무에타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건 무시가 아니라 무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고 막연한 이미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알고 나면 편견이 사라졌다고 했고 몇몇은 언론이 좀 더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언론이 만든 이미지가 오해를 낳고 그걸 다시 언론이 풀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은 아주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는 따뜻함을 느꼈고 상점에서는 벽을 마주쳤고 행사장에서는 다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하루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날 노트북을 열고 첫 줄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클 뿐 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있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의 인상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한 거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사흘째였어요. 아직 남은 일정이 많았지만 마음은 점점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취재 일정도 순조로웠고 하루하루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반응을 접했고 그 덕분에 제 생각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날은 오후에 서울 외곽 쪽으로 나갔습니다. 일정 중간에 비워둔 시간이라 취재보다는 제 자신을 위한 휴식을 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동안 한식만 먹다 보니 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마침 검색해보니 서울 근교에 평이 좋은 태국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꽤 오랜 시간 이동했어요. 생각보다 식당은 작았고 간판도 아담했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향 냄새가 확 밀려들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태국말이 들렸고 직원 중 몇 명은 태국인이었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날 주문한 건 카오팟꿍이었어요.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괜히 울컥했어요. 음식이 나올 동안엔 메모장을 정리하면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밥이 도착했고 저는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음미하면서 늦은 점심을 천천히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숙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노트북이 가방에 없었거든요. 그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출장 일정표, 인터뷰 자료, 비자 스캔본,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열었던 장소는 그 식당이었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타국에서 기자가 노트북을 분실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저에겐 그 노트북 하나가 이 취재 전체의 뿌리였고 잃어버렸다는 건 책임질 수 없는 실책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분실 신고라도 해야 할지, 사무실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역시 내가 너무 무리했나 하는 자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때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상한 예감에 곧장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은 바로 그 식당의 한국인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제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식사하셨던 분 맞죠? 직원이 치우다가 가방을 발견해서 바로 연락드리려 했는데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장님은 식사 시간 중에 제 명함을 받던 걸 기억해내셨고 지갑에 숙소 영수증이 있어서 혹시 몰라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세심함이 없었다면 이 노트북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그때 노트북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 잘 알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자책을 녹여줬어요. 이어서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몇 해 전 식당에서 태국인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었대요. 태국인이라고 해서 뽑은 건 아니었고 성실해 보여서 채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들어왔고 본인은 벌금도 물고 행정처리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화도 많이 났대요.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엔 따뜻하게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외국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 취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 사이의 진심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차별이란 게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시선을 마주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다시 꺼내서 조용히 정리한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더 따뜻한 나라였다.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건 많았어요. 남은 일정 중에 더 복잡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었고 더 깊은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사장님의 배려와 진심은 제 시선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 숫자나 뉴스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국 사람을 만나야 진짜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진짜를 조금 먼저 마주했다고 느꼈어요. 이제 다음 일정은 훨씬 복잡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순한 인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걸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작은 진심이 만든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입국장에서의 낯선 긴장부터 태국 문화를 향한 따뜻한 시선, 뜻밖의 위기와 누군가의 배려까지. 매일이 다르게 흘러갔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확신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제가 출국 전에 꼭 들러야겠다고 마음먹은 곳이었어요. 인터넷으로만 봤을 땐 단순한 상담 기관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는 최전선이었어요. 방문 전에는 괜히 긴장되기도 했어요. 혹시 태국 출신 기자라고 밝히면 경계하지 않을까, 민감한 이야기라 꺼내길 꺼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벽에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태국어도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타국에 온 사람들이 여기에선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에서 저를 맞아준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활동가였어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태국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로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수많은 사연과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태국인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단기 체류를 연장하고 이력서를 조작하거나 위조 서류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는지 물었더니 결국은 고용주와 사회 전체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소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맞아요. 불법은 엄연히 불법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국을 떠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이 얼마나 절박했을지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이 센터의 역할이 새삼 중요해 보였습니다. 활동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단속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도를 정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작은 전시 코너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 역사, 과거 파병 기록, 문화 교류 사례들이 사진과 짧은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바라봤어요. 한국 전쟁 당시 태국이 파병을 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기여가 이렇게까지 깊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전시에는 당시 태국군이 한반도에 도착해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사진도 있었고 그 밑에는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였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그 글귀를 읽고 나서야 제 안에 뭔가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를 논할 때 현재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엔 이미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연결이 있었고 그건 쉽게 깨질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전시장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한 고령의 한국 노인이 벤치에 앉아 계신 게 눈에 띄었어요. 직원에게 여쭤보니 그분은 전직 군인이자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태국 군인들 참 용감했어요. 말은 안 통해도 같이 웃고 같이 싸우고 같이 버텼지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려던 제 시야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시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시선은 더 이상 이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옮겨갔어요. 한 사회를 보는 건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표정과 이야기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제 기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땐 차별을 검증하려 했지만 지금은 편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만났을 때 알게 된다. 사람들은 말해요. SNS에 올라온 장면 몇 개로 한 나라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언어의 장벽도 분명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해준 따뜻함이 이 여정의 진짜 답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한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이 경험은 제 기사만이 아니라 제 삶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국은 직접 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와보면 알게 됩니다.